이번 교육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교육입니다. 환자 돌봄 업무를 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고 환자 집으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돌봄 업무를 하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환자를 씻기고 부축하고 산보 씻기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깨와 허리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은 일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당당한 노동의 권리로 산업재해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건강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부축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체 부위에 골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만일 일하다 다쳤을 경우 맨 처음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근골격계 질환,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깨나 허리나 팔목이나 무릎 관절 관련해서 쑤시고 결리는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맨 처음 아프기 시작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산재 신청을 위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생 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의 순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일이 원인이 돼서 몸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업무상의 이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일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치료비와 급여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산재를 당해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달에
받던 전체 급여에서 조금 빠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일 치료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부분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장애를 남긴다. 그랬을 경우 관련된 장애급여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일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유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족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급여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수술비, 물리치료비, 재활치료비 이런 치료비와 만일 우리가 운신이 불가능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같은 간병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간병비 그리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응급후송에 들어가는 이송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진찰하고 검사 그리고 약값, 진료재료와 각종 보조기, 수술과 치료 그리고 입원, 간호, 간병, 이송 일체의 비용을 요양급여로 칭하게 됩니다. 자, 산재보상을 산재 신청을 하면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세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산재를 신청했을 때 사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한 분은 허리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과 염자를 당하셨고 한 분은 어깨 부위에 극상근이란 부위가 파열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수십 년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전방전이증, 요추부 염자가 진단됐는데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알지만 최초의 평균 임금이 50,092원, 41,124원, 43,457원이었는데 실제 요양을 진행하면서 적용받았던 임금은 55,859원, 55,519원, 48,46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치고 병들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총급여의 평균 임금액보다 실제 지급받는 비용이 더 큰 액수로 지급된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각종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포함해서 이만큼의 이 산재보상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발목 아프고 이렇게 질병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내가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질병인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서 아프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상보험 적용은 산재 인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당 인과관계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요양보호 업무를 하면서 환자를 돌본다든가 밥을 하고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빨래나 청소를 하다 보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허리나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가고 그것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되면 질병으로 진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를 고려할 때 어깨나 허리나 팔목의 질병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일과 발생된 질병 간의 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또 환자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산재는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발생한 사고라 그러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노동자는 산재로 적용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걷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 노동자가 신경 쓸 수도 없고 신경 쓸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재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데요. 사고의 경우는 찔리고 베이고 쓸리고 너덜너덜하게 해지고 타박상을 입고 삐끗하고 부러지고 화상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병의 경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관절에 쑤시고 결리고 화끈거리고 하는 통증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휴식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가 뇌나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면 편마비가 오는 뇌주혈증이라든가 갑자기 혈관이나 심장이 굳어버리는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하는 업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백혈병, 각종 암,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 그리고 회사의 괴롭힘에 의한, 그리고 동료와의 불화에 따른 각종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요양보호 업무를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간다든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또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겨울철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늦었다고 뛰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환자를 침대에서 내리다가 또는 부축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관절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 우리가 다쳤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돌보면서 꽤나 긴 날들을 일을 하셨을 텐데요.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일하다고 사고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선생님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참고 일하고 관리자와 동료들에게 다쳤다는 사실도 얘기하지 못한 채 알아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한의원 다니거나 병원에 시간 내서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권리로서 당당하게 산재 신청을 하고 산재 신청을 해도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산재보상의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교육하거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상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산재보상보험, 산재 신청할 수 있는 걸 알지만 불이익을 우려해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 밉보이지는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 업무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을까?
또는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가 노동부에 찍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점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선생님들이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소리를 내거나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말고 사고가 났음을 알려야 됩니다. 많은 경우 환자 집에서 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악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고요. 특히 사고를 일하다가 당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산재 인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경우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회사 동료와 회사 관리자에게 각각 사고를 당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업무 지시도 카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카톡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카톡에 남기도록 하고요.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고를 당했음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경우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19에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119를 찾아가게 되면 응급 구조 구급 증명원을 발부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향후 산재 신청을 할 때 사고를 당했음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왜 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산재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쳤다는 증거를 선생님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람은 일하다 다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돌보고 있는 환자가 목격자로 진술서를 써주거나 사고 직후에 바로 다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다친 사실을 알도록 하고 동료와 관리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즉시 알려야 됩니다. 사고가 난 바로 직후에 최대한 빨리 알려야 되고요. 퇴근 후에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퇴근 후에 다음날 출근해서 알리면 안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집에서 다쳤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도 회사에서 다쳤는지 집에서 다쳤는지 아무런 목격자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몇 시 몇 분쯤 환자 집에서 돌봄 업무를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만일 다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면 사진도 촬영해 놓는 게 좋습니다. 행여나
관리자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돼서 직접 알리기 곤란한 그런 경우라도 돌보는 환자나 동료들에게는 다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장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만일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었고 의사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다쳤다고 말하고 가능한 빨리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고요. 또는 센터나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 아니라 환자 집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관리자에게 다쳤다고 통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취하고 조퇴를 신청해서 외부 병원에 가서 바로 진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꿋꿋이 참고 계속 일하는 게 성실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큰 불이익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걸 근거로 이 사람은 일하다 다친 게 아니다, 집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반드시 일하다가 다쳐서 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시 몇 분쯤 환자 집 어디에서 환자 돌봄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다쳐서 오게 됐는지 의사는 진료 차트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초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만일 선생님들이 산재 신청을 하면 처음에 간 병원에 초진 기록을 제출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의 기초 판단 자료로 삼기 때문입니다. 산재 판단의 기초 자료로 삼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의사가 어쩌다 다쳤는지도 안 묻고 상처만 진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병원에 왔는지, 왜 다치게 됐는지가 빠져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먼저 일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기록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일 의사 선생님이 무성의한 것 같고 선생님들이 한 말을 빼먹고 안 적는 것 같으면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는 점을 잘 적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처음 진찰받은 기록을 잘 남겨둘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진료는 병원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만일 환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거나 국솥이 쏟아지어서 화상을 입는다고 하면 화상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환자 집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외과로 가야 되고요. 사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환자 돌봄 업무를 수년 수십 년 하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허리나 어깨나 손목이나 관절에 질병이 생기면 정형외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로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로 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흔히 발생하는 우리가 삐끗했다 하는 것도 산재 사고인데요. 허리를 삐끗하거나 손목을 삐끗하거나 발목을 삐끗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당일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고 일하다가 퇴근하고 환자나 동료에게 전혀 말을 안 한 상태에서 퇴근을 하게 되면 저녁부터
다친 부위에 통증이 시작돼 잠을 설치게 되고 며칠이 지나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쉬라는데 회사에서 그때 가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또는 개인 일 보다가 다친 게 아니냐며 회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가장 흔하게 겪는 산재 사고가 삐끗하는 것인데요. 삐끗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자와 좌상으로 나누는데 염자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 좌상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 충격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게 되면 이게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신체 부담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삐끗하는 것인데요. 삐끗했을 때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때 치료를 못하면 이러한 것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디스크라고 칭해지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각종 허리병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삐끗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일하다가 삐끗한 걸 사고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일하다가 삐끗했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삐끗한 사실을 곧바로 돌보는 환자나 동료, 관리자에게 말하고 조퇴 후에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산재는 삐끗해서 병원에 갔을 때 약을 복용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삐끗해서 나타났던 허리 통증이 디스크로 인해서 유발됐을 심각한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세 번째로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몇 개의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냐는 거고요. 각각의 전문의를 얼만큼 고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최상급 종합병원은 서울대, 가톨릭대, 한양대, 삼성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상급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에서 정밀한 세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 의뢰서를 발부받아서 가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산재인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 환자는 의원을 가든 종합병원을 가든 상급 종합병원을 가든지 간에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정해서 방문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적으로 다친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은 비슷합니다.
지급하는 급여 항목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비급여 항목은 마찬가지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수술을 하는데 핀을 받거나 칼을 대서 하는 수술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만 최신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다가 다쳐서 갔는데 혹여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됐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산재로 인정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첫째, 즉시 주의에 알려야 합니다. 돌보는 환자나 동료, 관리자 각각 모두에게 꼭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둘째, 당장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오늘 참아보고 하룻밤 지나고 내일 병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친 즉시 조퇴를 신청하고 병원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로 신청하고 마음 편하게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